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18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이란과 레바논에서 동시다발적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가고 있는 이란은 우회 원유 수출 통로인 푸자이라 항구에 대한 타격을 계속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중동에 나가 있는 YTN 특파원들 연결해 현지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수연 특파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요르단 암만에 와 있습니다. 김혜린 특파원은 어디에 나가 있나요? 네, 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전쟁이 벌써 3주차에 접어들었는데 중동 곳곳에서 이란의 공격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각 현재 중동 각국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는 미사일이 요격되면서 떨어진 파편에 맞아 한 명이 숨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카타르에도 미사일이, 그리고 쿠웨이트에는 드론이 날아들면서 군 당국이 요격에 나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유전지대가 있는 동부 지역에서 지난 몇 시간 사이 드론 12대를 격추했습니다. 친이란 무장 세력들이 활동 중인 이라크에서는 미국 대사관이 연일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또다시 드론과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격추됐지만 드론 한 대가 대사관 단지 내부를 타격하면서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미 대사관과 외교공관, 이라크 정부 청사가 밀집된 이 그린존 외에도 바그다드 시내에서 새벽부터 폭발음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란과 이스라엘도 계속 공습을 주고받고 있죠. 네, 양측의 공습 공방이 오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새벽 이란과 레바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테헤란의 이란 정권 기반 시설, 그리고 레바논 남부 베이루트에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시설들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란도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텔라비브를 비롯한 이스라엘 중부에서 공습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지상전을 본격화하는 양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개전 이후 처음으로 헤즈볼라 거점인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을 개시했습니다. 오늘 오전 공습으로 현재까지 11명이 숨진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현지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한 뒤에 레바논 남부의 한 건물을 추가로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이 광범위한 방어 활동의 일환이라면서 이스라엘 북부 주민의 안전 조치를 마련하고 테러리스트 기반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수천 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이스라엘군 3개 사단이 현재 레바논 남부에서 작전 중이고 며칠 내로 2개 사단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헤즈볼라도 작전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예부대 소속 전투원 수백 명을 동원했고 하루에 수백 발의 로켓을 발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물밑에서 대화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양측 모두 장기전에도 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레바논 지상전이 오랜 시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특파원,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산업단지가 또 공격을 받았다고요? 네,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항구가 또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추정됩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오늘 오전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산업단지를 정체불명의 드론이 타격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당국은 이란 드론과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새벽 한때 2시간 동안 영공을 폐쇄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푸자이라 항구는 어제도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이틀 전엔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불이 나 석유 선적 작업을 중단했다가 주말 동안 작업을 재개한 상태였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오늘 미확인 발사체가 푸자이라 동쪽 해상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 내 군사시설을 타격하자 이란이 푸자이라 항구에 대한 보복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푸자이라 항구는 이란이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있습니다. 이 해협을 우회해서 원유와 석유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란 입장에선 호르무즈 해협 봉쇄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략적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그럼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선별 통제를 본격화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파키스탄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튀르키예에 이어 인도 역시 해협을 지나갔고 중국과 유럽 국가들도 이란과 개별 협상을 시작했거나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미국 편에 서지 않는 국가에 물길을 열어주겠다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연, 김혜린 특파원 연결해서 중동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호르무즈 파병을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까지 언급하며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4만 5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틀린 수치까지 제시를 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만에 다시 우리나라를 지목했습니다. 주한미군 4만 5천 명이 주둔하며 지켜주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문제 관여에 소극적이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We have 45,000 troops in South Korea. We defend all these countries. And then, do you have any minesweepers? And they say, well, would it be possible for us not to get involved? 현재 2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도 잘못 말했거나 수치를 부풀린 겁니다. 미국은 원유 수입량의 1% 미만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 엄청난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지하는 국가로 다시 한국을 거론하며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Japan gets 95%, China gets 90%, many of the Europeans get quite a bit, South Korea gets 35%. So we want them to come and help us with the strait.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청에 바로 응하지 않자 미군이 주둔하며 제공한 안보 지원에 성의를 보이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관여할 것으로 본다며 실망하게 될 나라들이 어떤 곳인지는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18일째를 맞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가 살아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A lot of people are saying that he's badly disfigured. They're saying that he lost his leg, one leg, and he's been hurt very badly. We don't know, Peter, if he's dead or not. Now that you've announced, I will say this: nobody's seen him, which is unusual. 지금까지 이란 내 목표물 7,000개를 타격했고 이란의 미사일 발사와 드론 공격이 모두 90% 이상 감소했다며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매우 빨리 내려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 지원과 주한미군 주둔까지 별도로 강조하면서 우리 군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병 요청을 해왔는지에 대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외통위에서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파병 요청이 있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한미 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주한미군 숫자를 틀리게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숫자를 틀리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왜 그럴까요? 한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 번도 주한미군 숫자를 맞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 주한미군은 2만 8천 명 수준인데 상습적으로 4만 명에서 4만 5천 명으로 말해왔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줄곧 40에서 50%를 부담해왔는데 안 낸다고 주장합니다. I said to South Korea as an example, we give you free military essentially, very little. And I think you should pay us $10 billion a year. 역사상 유례 없이 수천억 달러를 관세로 벌어들이고 있다고 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관세 수입은 그가 주장하는 수천억 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달걀 값이 80% 폭락했다거나 마약으로 3억 명이 죽었다는 식의 극단적인 수치를 제시하곤 하는데 실제 통계와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트럼프의 이런 화법을 전문가들은 하이퍼볼,
가장법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통계보다는 상황이 이만큼 심각하다거나 훌륭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수사적 도구로 숫자를 쓴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 간 외교와 경제 정책에서 틀린 숫자가 반복될 경우 동맹국과의 신뢰가 깨지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지난해 8월 한미 정상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 등에서 사실과 다른 수치를 언급하거나 발언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3월 말로 예정됐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결국 이란 전쟁의 유탄을 맞았습니다. 전시에 자리를 비울 수 없으니 방중을 한 달 정도 미루자는 건데 중국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중국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이란 공습 이후 예정대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는데 결국 미루자는 말이 나왔죠. 네, 원래 방중 일정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란 전쟁이 길어진 탓에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는 게 표면적 이유입니다. 중국의 대답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못 오겠다는 손님을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한 달 뒤란 방중 일정을 중국이 받아줄지 또 어떤 표현을 써가며 대답할지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잠시 뒤 중국 외교부 브리핑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방중 연기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압박하는 트럼프식 협상의 기술은 아닌가요? 네, 파리 사전 협상 때도 미국은 중국 수입 에너지의 절반이 호르무즈를 지난다며 파병을 재촉했습니다. 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의 강제노동 생산 조사에도 나섰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군함 파견을 사실상 거부했고 301조 조서에도 반발하며 보복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관세 전쟁에서 중국의 판전패인을 당한 트럼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리품 확보가 절실한데요. 그러나 이란 전쟁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상호 관세 무효 판결로 협상 지렛대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대로는 불리하니 일단 시간을 벌어볼 필요가 있다는 게 협상의 달인 트럼프의 계산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보낼 수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군함 파견과 별개로 일본의 해상 태스크포스 지지를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번엔 일본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배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미일 정상회담 이틀 남았는데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요? 네, 다른 언론 보도를 지켜봐야겠는데요. 일단은 아사히 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 관계국과 밀접히 협력하면서 전투 종료 이후까지 포함해서 이 파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일정한 방향성을 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이 군함 파견과 별개로 일본의 해상 태스크포스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틀 전인 지난 15일이죠.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과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전화회담을 했을 때 이런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TF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상으로 하는 작전과 별개로 만든 조직입니다. 반면 자위대와 함정 파견 등은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런 요청에 대해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단 답변을 보류했다고 요미우리는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방위성 정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상대국과 나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 답변을 피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미국이 일본의 구체적인 파견을 요청하지는 않았고 자위대 파견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7년 전에도 비슷한 요구를 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1기 집권 때인 지난 2019년인데요.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선박을 호위하는 군사 동맹체에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아베 정권 시절이었는데요. 이란과 우호적 관계 등을 고려해서 거부했습니다. 대신 독자적으로 자위대 군함을 보내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같은 전략을 쓰기가 힘들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미국과 정상회담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일 미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이 두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직접 자위대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지금의 일본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일본이 어려운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이란에서의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간발의 차로 죽음을 면했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간 16일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기 직전 정원으로 나가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음성 파일을 보도했습니다. 모스타바는 이란 최고 지도자였던 아버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그 가족 등 40여 명이 미국과 이란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을 당시 거처에 없어 생명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솟은 국제유가에 다음 달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3배로 뛰면서 여행객들 부담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공습으로 두바이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편이 취소가 되는 등 중동 일대를 오가는 여객편이나 화물 항공편 결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제선 탑승객들의 유류 할증료가 다음 달 3배로 오르는 건데 그럼 소비자 부담이 어느 정도로 커지는 거죠? 네, 중동 사태 이전 싱가포르 항공료 평균값을 기준으로 책정된 대한항공의 3월 유류 할증료는 6단계에 해당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계속해서 석유 가격이 오르면서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단계가 12단계가 올라가면서 전체 18단계까지 올라가며 이렇게 유류 할증료가 늘어난 겁니다. 네, 일단 이에 따라 4월부터 왕복 기준 유류 할증료는 최소 84,000원에서 606,000원입니다. 3월에는 후쿠오카 등 짧은 노선은 할증료가 27,000원, 뉴욕처럼 최장거리는 198,000원이 붙었지만 이게 3배로 껑충 뛰게 된 겁니다. 아시아나 국제선도 4월부터 유류 할증료가 3배 이상 오르고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 역시 계속해서 관련 공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급상승한 유류 할증료가 4월부터 적용돼 미리 표를 사둬야 하느냐는 반응도 나오는 거죠? 네, 공항에서 만난 승객들은 저희에게 계속해서 유류 할증료가 올라가는 상황이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4월 발권 기준으로부터 계속해서 유가 할증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예매를 해둬야겠다는 얘기와 함께 아예 여행을 취소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담이 안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오르다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네, 뭐 아예 생각을 안 하거나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중동 사태 이후로 국제선 항공료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가 그간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유류 할증료 증가는 더욱더 체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실제로 장거리 항공편 최근 가격 변동을 보면 어제 인천에서 파리로 가는 항공편 최저가는 72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난달 28일엔 36만 원이었으니까 가격이 꾸준히 오른 셈입니다. 다른 여러 장거리 노선들을 봐도 이 같은 가격 상승 추세가 두드러집니다. 네, 하늘길을 이용한 중동 일대 여객이나 화물 운송 여전히 답답한 흐름이죠. 네, 대한항공과 중동 지역 항공사 세 곳이 그간 계속해서 정기 항공편을 운항해 왔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한항공은 두바이 노선 운항을 오는 28일까지 정지하기로 해둔 상황입니다. 오늘도 중동 지역 18개 항공편 가운데 두바이를 오가는 에미리트 항공편 운항이 2건만 예정돼 있었는데요. 이마저도 어제 두바이 공항 인근 드론 공격으로 두바이 출발 예정 항공편이 하나 더 취소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동을 오가는 일반 여객기 공간에 화물을 실어서 보내는 벨리카고 운송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위기로 인한 민생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른바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자동차 오부제 등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도 마련토록 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 신속한 재정 투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안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른바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라고 지시한 이유입니다. 이 대통령은 사상 최고 속도로 예산을 심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발언도 소개하며 전쟁 추경에 대한 국회의 빠른 심사와 정부의 신속한 집행을 동시에 당부했습니다. 또 자동차 5부제나 10부제 같은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도 조기에 수립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관련 언급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투자의 대상이 되어버린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금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산을 증식하는 게 유행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그걸 안 하는 국민은 손해보는 느낌이 들게 생겼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금융 부문을 정조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다만 보유세 등 세제 조정 카드를 당장 꺼낼 가능성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엔 공급대책을 잘 준비하라고도 했는데요. 대출 등 금융대책과 함께 시장 안정화에 나선 뒤 여의치 않을 경우 최후 방법으로 세금 부담 강화를 활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거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개헌과 관련한 입장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의 단계적, 점진적 개헌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주도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다면서도 공식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5.18과 부마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과 지방자치 강화 등을 예로 들며 야당을 포함한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도 내비쳤습니다.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당정 간 불협 화음 논란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갈등 의제일수록 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진지하게 터놓고 숙여야 하는데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SNS를 통해서도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며 사실상 여당 내 강경파를 겨냥했습니다. 또 당정 관계라는 게 누가 우위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일곱 개 나라의 이란전 파병을 요청하며 I will remember, 동참 여부를 기억하겠다고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 하루 만에 다시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지목했습니다. 주한미군 4만 5천 명이 지켜주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소극적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는데 이 수치, 현재의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을 잘못 말했거나 수치를 부풀린 겁니다. 점점 노골화되고 있는 안보 청구서, 우리 정부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만에 다시 우리나라를 지목했습니다. There are 45,000 troops in South Korea. We defend all these countries. And then, do you have any minesweepers? And they say, well, would it be possible for us not to get involved? You mean for 40 years we're protecting you and you don't want to get involved in something that is very minor? 45,000 troops in South Korea. 현재 2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도 잘못 말했거나 네, 오늘은 홍기원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홍 의원님께서 외교관 출신이신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한미군이 한국 지켜주니까 너희도 응답하라 이런 식의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데 그 압박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건 그만큼 이번 중동 상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답함, 어려움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초기에 집중 폭격해서 무력화시키면은 이란의 반격이나 대응이 굉장히 약해질 걸로 생각했었는데 예. 생각보다 훨씬 거세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또 호르무즈 해협도 사실상 봉쇄를 해서 세계 경제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고 또 미국 내에서도 유가가 오르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해가지고 지금 소식 이란 전쟁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여론도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종결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도 해결하고 싶은 그러한 답답함이 좀 이런 현상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트럼프가 주한미군 숫자를 틀리게 말했는데요. 이렇게 숫자 틀린 게 한두 번도 아니고 4만 5천 명의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 절반 정도잖아요. 하여튼 이 양반은 좀 너무 좀 상습적이에요. 작년에 간세 전쟁 벌리기 전에도 우리 협상 요구단에 이렇게 뭐 미국 협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산 제압하는 뭐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문제 그때도 거론했어요. 그때도 47,500명인데 누가 그 숫자를 꼽아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도 우리가 여러 행태로 그런 28,500여 명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때 미국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주한미군 여러 가지 뭐 재배치 문제 이런 걸로 가지고 감축하려고 할 때 대려 미국 의회에서 이걸 대못을 박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뭐 결국은 이제 뭐 이란 전쟁에 또 대한민국도 이렇게 참여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을 행사하고 있지만은 저는 과거의 미국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은 아직 없지만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오늘 애통위 상황 보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이 쩔쩔매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요청이 있었냐 없었냐 있었다고도 답을 못하고 없었다고도 답을 못하고 그 이야기는 우리 홍 의원께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여튼 이런 지금 미국의 자세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응 방안으로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청해부대를 작전 구역을 좀 넓혀 가지고 호르무즈 해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넓히는 방안 정도 이렇게 미국하고 잘 협의되면은 이런 정도는 뭐 우리 국민들이나 또 국회에서도 원만하 간에 여야 간에 또 서로 다 협력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수치를 잘못 말한 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죠. 고의적이고. 고의적인 부풀리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고 방금 말씀하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외통위에 출석해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병 요청을 해왔는지 여부를 말해주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국민에게 얘기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대답은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예, 저도 오전에 외통위 상임위에서 조현 장관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네. 조현 장관의 답변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우리나라도 파병해달라 요청이 있었고 또 어젯밤에 조현 장관과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파병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파병 문제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문서로 구체적으로 요청이 와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어떠한 군대나 또는 병력을 파견해줬으면 좋겠다. 어느 기간에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병 요청의 뜻은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파병 요청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고 없었다고도 할 수 있다는 아주 애매한 답변을 계속했습니다. 전략적으로 모호한 답변을 했다. 그거는 전략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이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파병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로 예정됐던 중국 방문을 한 달 정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트럼프의 파병 요청에 중국이 사실상 퇴짜를 놓았기 때문일지 아니면 다른 속내가 있는 건지 화면 함께 보시죠.中方在此呼吁各方立即停止军事行动，避免紧张事态进一步升级。 We've requested that we delay it a month or so, and we got a war going on. I think it's important that I be here. So it could be that we delay it a little bit.
바로 19일인 모레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난감해진 다카이치 총리. 트럼프가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과 관련해서 자위대를 보낼 수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전투 중인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건 법적으로 장애물이 많다며 일본 정부가 전투 종료 이후까지 포함해 파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표면적으로는 전쟁 중이어서 나는 미국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중국이 파병 안 할 것 같으니까 지금 승부수를 띄운 건지 뒤끝을 보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상회담을 늦추자고 하는 건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6일 날 그러니까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전쟁 때문에 이제 미국의 백악관에서 이제 머물러야 되겠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인데 실질적인 내면적으로는 아까 홍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미국 국민들 여론이 대단히 악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 경제 소비 심리까지도 너무나 지금 안 좋게 작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중국 방문해가지고 상당히 그 중국하고는 지금 뭐 패권 전쟁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외교적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죠. 근데 지금 이란 전쟁에 본인 상당히 집중해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과의 외교적 어떤 그런 방문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집중되지 않을 그런 현상 때문에 아마 이걸 연기를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지금 중국이 그러니까 뭐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우리가 풀기 위해서 중국도 참여해라 그랬지만 중국이 뭐 이건 되려 지금 이란을 여러 각도로 지금 협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은 누가 벌려놓고 왜 우리 보고 그래 이런 식으로 맨박을 줘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감정적으로 지금 현재 대응하는 이 방식이 있는 거죠. 그 방식에는 중국 니네들도 지금 현재 더 이상 앞으로 이란 전쟁에 여러 형태로 간접 지원이지만은 이렇게 한다면은 결코 미국도 이제 자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압박 행위입니다. 저는. 미국과 중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패권 전쟁 중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중국에게 파병 요청을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습니다. 다만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의 경우는 지금 상당히 난감한데 당장 내일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으로 출국을 하잖아요. 답변을 준비했을 것 같은데 지금 자위대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사실 일본은 지금 평화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군대라고 안 하고 자위대라고 하는 거고 또 무력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그렇게 내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투 지역에 파병하는 것은 당연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설사 군대가 파견이 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다카이치 총리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방중 연기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보태면 사실 3월 31일서부터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앞으로 한 2주 정도 시간 후거든요. 그 시간이면 아마도 중동에서의 그런 상황이 상당히 격화돼 있을 그럴 걸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3일이나 방문한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란과 중국은 아주 특수한 관계입니다. 이란에서 나오는 석유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현실 속에서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는데 중국에 가가지고 좋은 외교적 성과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방중을 미룰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파병 청구서를 받아든 내일과 모레 미국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입에 모든 국가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 같은데요.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스타바가 공습 몇 분 전에 잠시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는 내용의 음성 파일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모스타바의 의전 책임자가 비공개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인데 들어보시죠. قانونیشون سرکار و قانون حتی درجا شدید شد موشک اینقدر قوی بود پایمسوا طبقه پایین اونها بود آمشتبان بیرون بوده یک کسافت جزئی تو پاش ایجاد شد و الا سالم موند و کار چشم صهیونیست‌ها و آمریکایی‌ها شد. We don't know, Peter, if he's dead or not. Now that you've announced... I will say this, nobody's seen him, which is unusual. Working by facts. He's healthy, he's in charge,
and he's doing whatever is supposed to be done by him. 앞서 들으신 음성의 주인공이 모스타바 경호를 맡은 사람입니다. 모스타바가 잠시 산책을 나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건 신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지금 이 남성의 음성, 신빙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스타바가 실질적으로 폭격에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이제 사망은 하지 않았지만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얼굴에 애상일 수도 있는 거고 팔다리까지 이렇게 추측은 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실상 최고 지도자로 이렇게 승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란 국민들 대외적으로 또 한 번도 비춰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러시아 KGB에서 지금 러시아에 후송돼서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지금 외신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스타바의 그러니까 생존에서 지금 앞으로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이스라엘 상대로 끊임없이 지금 이 성전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국내적으로 이란 국민들에게 이제 뭐 저런 내용을 그 이제 어전 비서관이 저런 행식으로 이제 대변하고 또 국제사회도 모스타바는 건재하다는 입장을 저런 식으로 또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모스타바도 미국의 표적이었지만 폭격 당시에 잠시 산책을 나갔다가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이런 음성이 공개된 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는 모스타바는 살아있다. 사망설이 오보라고 하더니 또 오늘은 죽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고 다리 한쪽이 부러진 것 같다는 얘기도 한 걸 보면은 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부친이나 부인이나 자식까지 죽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 그거는 이란 쪽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스타바가 주거하던 주거 시설 또 거기서 회의하다가 폭탄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많은 가족은 죽었지만 모스타바 자체는 요행이 큰 부상만 입고 아마 살았던 걸로 보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란 내 그 종교 회의에서 모스타바를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그렇게 선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모스타바가 선출된 이면에는 치열한 권력 싸움이 있어서 이란판 왕자의 게임에 가까웠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요. 사망한 알리 하메네이 역시 아들의 승계를 원치 않았다는데 이유가 뭘지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최고 지도자 임명 권한을 가진 88명의 전문가위원회가 알리 하메네이 사망 직후 가상 비밀회의를 열었습니다. 혁명 수비대 중심의 강경파는 모스타바를, 온건파는 다른 2명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정작 모스타바는 자신이 최고 지도자 자리를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문가위원회에 보냈고 아들 승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알리 하메네이의 유언장도 공개가 됐지만 결국 88표 가운데 59표를 얻은 모스타바가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알리 하메네이가 자신의 아들 승계를 반대한 이유를 두고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데요. 뉴욕포스트는 모스타바가 이란에서 불법인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 정보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놀라면서 크게 웃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CBS도 생전에 하메네이가 아들 모스타바가 그다지 똑똑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며 개인적인 삶에서도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아들에게 권력 승계를 하는 것이 이슬람 혁명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과는 별개로 내 아들이 그다지 똑똑하지 않고 개인적인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 사망한 알리 하메네이가 알고 있었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인 이 모스타바 같은 경우는 이란 내적으로는 팔레비 왕조가 이제 붕괴되고 난 이후에 이제 뭐 처음에 호메니, 하메니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 이제 호메니나 하메니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란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가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이제 이런 종교 최고 지도자가 실질적으로 이란을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모스타바 같은 경우는 아까 동성애 시비도 있었고 또 이게 지금 하메네이 죽은 하메네이 같은 경우도 많은 그 자제들도 관계가 있어요. 그 이제 흔히 말하는 왕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특히 이란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는 정규군하고는 별개로
이란의 정규군, 정부 정규군하고 별개로 권력의 이 서열을 갖다 매기는 그 중심에 이 세력들이 형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모즈토바에 대해서 이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크게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메니는 죽기 전에 그래도 이 제 아들에 대해서 권력 승계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걸로 나오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뭐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예, 모스타바의 음성도 공개되지 않고 모습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별의별 설이 다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동성애자 설까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란에서 동성애는 불법인데다가 불법이죠. 처벌 수위도 어마무시하게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하메네이가 이란의 공격으로 이렇게 죽지 않았다면은 모즈타바가 후계자가 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메네이 자체와 또 많은 가족들 그 계기에 또 한꺼번에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순교자로 지금 평가받고 있고 또 추앙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모즈타바가 하메네이의 자식으로서 그 순교자를 위한 그런 위협을 또 이어가서 미국과 대항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연출하기 위해서 또는 그러한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선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모스타바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을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이 또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은 이번 전쟁에서 저가 무기로 상대의 비싼 전력 자원을 갉아먹는 이른바 비대칭 소모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란의 반격에 주로 활용되는 자폭 드론, 미국과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고 어떻게 공격하는 걸지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거대한 굉음과 함께 흑폭풍을 일으키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이란이 이번 전쟁 중 이스라엘을 향해 처음 쐈다며 공개한 탄도미사일 세질입니다. 비행 중 기동성이 뛰어나서 일명 춤추는 미사일로도 불리는데요. 최대 사거리는 약 2,500km로 발사 7분이면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타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는 자폭 드론에 찍힌 1인칭 시점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기지 안을 빙빙 돌면서 목표물을 찾다가 경납고에 부딪혀 폭발하는데요. 사막 한가운데 지하기지에서 드론을 발사해 이라크 바그다드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질세라 이스라엘군은 이란 서부에 있는 드론 저장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영상을 맞공개했습니다. 발사체가 떨어지면서 큰 폭발이 일어나고 10여 명의 부대원이 혼비백산에서 도주하는 모습까지 담겼습니다. 네, 자폭 드론을 앞세운 이란의 공격,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방공망으로 요격하기 어려운 이런 무기들이 골칫거리가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해서 영상을 공개하는 것도 또 심리전의 일환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그 최첨단 이제 미사일 이런 무기를 우리는 아직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사용을 지금 이스라엘에 세질을 가지고 날려간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엄청난 지금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이걸 진실의 약속포로 이제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이 미사일로 이 이스라엘을 이제 쐈는데 문제는 이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그 아이언돔이 이게 방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사일 자체가 춤을 춰요. 막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결국 그래서 춤추는 미사일이라고. 춤추는 미사일까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불규칙한 기동을 사실상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방공망 체제가 이게 방어하기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새로운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지금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이 전쟁을 더욱더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현재 봉쇄 문제도 있지만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런 실질적으로 미국, 이스라엘이 지금 두 국가 이스라엘 상대로 한 저런 공격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 이란 입장에서 이 세질이라든지 또 새로운 드론 공격이 자폭 드론이 여러 형태로 지금 개발되고 그걸 시험 이제 곧 날릴 거라는 정보가 있어요. 뭐 이런 게 전개된다 그러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뭐 이렇게 영국, 프랑스, 또 한국, 중국, 일본까지도 다 참여해라. 2개국 돼 있다. 뭐 이렇게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를 날리고 있는 연유가 바로 이런 문제의 일부분. 예, 중동 상황에 조예가 깊으신 두 분과 전쟁 상황 짚어봤고요. 끝으로 전국 상황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두 차례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을 거부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금 전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공천 신청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합니다. 그동안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일과 12일에 이어 세 번째 접수에 드디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은 했지만 혁신선대위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는데 상대 당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배수의 진을 친 게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그렇죠. 본인이 조건으로 내걸었던 두 가지가 하나도 제대로 충족이 되지 않았거든요. 혁신선대위와 인적 쇄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록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아마도 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따를 정치적 부담, 무책임하다는 그런 비난. 네. 사실 예전에 시장 할 때 무상급식 찬반 투표를 조건으로 내걸었다가 중간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러한 조건을 이유로 또 불출마 선언했다면은 더 큰 정치적 부담을 질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두 차례 후보 등록을 거부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에게는 플랜 B가 있는데 서울 강남을의 박수민 의원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당에서 일부 이제 그런 흐름이 다 이제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 신청을 갖다 한 거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제 본인은 지금 현재 후보 간 경쟁 이 문제 때문에 그러기보다는 본선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민주당 뭐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기가 네 번째 서울시장을 하고 있지만은 결코 쉽지 않은 선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쉽지 않은 선거는 당이 너무 오른쪽으로 갔다. 특히 합리적인 수도권 유권자 이런 중도 무당층의 소구력을 가지려면은 당의 노선 변경이나 당의 또 진로가 새롭게 이제 합리적 보수로 이제 거듭 태어나고 있다는 그런 변화를 줘야만이 그나마 자기가 네 번 시장하고 있는 그런 서울시장의 프리미엄과 기득권 가지고 서울시 25개 구청장도 일정 부분 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선거를 치를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는 자기도 지고 또 지방선거는 줄투표였기 때문에 줄줄이 구청장 뭐 시의원까지 다 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변화달라는 건데 오늘 저렇게 이제 본인이 이제 후보 등록에 나서지만은 끊임없이 당을 자정 변화시키는 노력, 핵심 선대위부터 앞으로 그런 상당히 우경화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내는 뭐 당직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국내외 상황을 총망라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기원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내용을 국회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6.3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등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하고 모레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서울시장 후보 제재 공모 날이었는데 오 시장이 장고 끝에 결단을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두 차례에 걸친 미등록 끝에 오늘은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책임감과 선당 후사 정신, 보수 진영에서 보내준 사랑과 지지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건데요.
애초 당의 전향적인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이 후보 등록에 나서지 않았던 만큼 장동혁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도 이어갔습니다. 극우와 절연 못한 채 후보와 당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다 등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오 시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혁신 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선결과제로 내건 여러 조건에도 제대로 된 반응이 없었다는 게 오 시장의 입장인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혁신 선대위 등에 대해선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오 시장의 후보 등록 결심 전엔 강남을 초선인 박수민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 등 원외 공천 신청자들을 포함해 서울시장 최종 후보 선정 과정에서 흥행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당안팎 시선이 집중됩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에선 여타 지역 광역단체장 공천 윤곽도 이에 따른 잡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는 오늘 아침 울산시장의 김두겸, 광원지사의 김진태, 경남지사의 박완수 현역 단체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이 현역 중 1호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공천 배제 흐름을 탔던 박형준 부산시장과는 대비되며 뒷말이 따랐는데요. 김영환 지사는 공천에 불복해 서울 당사로 상경해 반발 성격의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부산시장의 경우 지역 현역 의원들의 반발 끝에 공관위는 박형준 시장 컷오프 방침을 번복하고 주진우 의원과의 경선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비교적 잡음 없이 주요 광역단체장 공천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시장 도전을 공식화한 3선 전재수 의원이 중앙당사에서 후보 면접을 진행했고요. 전 의원은 한 달간 예비 후보로 등록해 열심히 뛴 상대를 고려해 경선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범여권의 화두였던 검찰개혁 논란은 정리되는 모습이죠? 네, 오전 9시 정청래 대표가 예정에 없던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해 봉합에 나섰습니다. 그간 공소청, 중수청 정부안에 반발했던 강경법사위 추미애, 김용민 의원도 배석했는데요. 정 대표는 독소 조항을 삭제했다면서 협의한 골자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나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고요. 여러 차례 대통령의 의지와 당정청 공조도 강조했습니다. 이 검찰개혁 문제가 여권 내 불협화음으로 번지는 양상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 온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도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여지를 제거했고 입건 통보 의무 등을 삭제해 공소청, 중수청이 대등한 관계가 되도록 재정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1시 반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협의된 법안을 바탕으로 다시 당론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밟았고요. 이 중수청법은 행안위 소위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고 이 공소청법은 법사위 소위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모레 본회의에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해 나선다면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와 연립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권과 한강 인접 지역 일부 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액이 많게는 50% 이상 크게 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역대급 불장이었던 만큼 보유세 부담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토부가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9.16% 상승했고 예상대로 서울은 18.67%나 껑충 뛰었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시세의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현실화율은 69%로 동결됐지만 서울 일부 지역 시세가 워낙 올랐기 때문입니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과 송파, 서초 등의 상승률은 24.7%, 한강 인접 자치구도 23.13%에 달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 3구와 성동 용산 등 한강 인접 자치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으며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325억 7천만 원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 청담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핵심 지역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집주인이 내야 할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등 핵심지 고가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단지에 따라 지난해보다 40~50%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반면 서대문, 관악, 성북, 노도강 등 그 외 자치구 상승률은 6.93%에 그쳐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25년도의 가격 상승이 실제 시세 상승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었고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등의 절세 매물이 시장에 더 풀릴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로 예정됐던 중국 방문을 한 달 정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지휘를 이유로 들었는데 양국 관계 불확실성이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부터 다음 달 2일까지로 예정됐던 중국 방문 일정을 한 달 정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방중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이란과 전쟁 중이어서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We've requested that we delay it a month or so, and we got a war going on. I think it's important that I be here. So it could be that we delay it a little bit.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부산 회동 뒤 5개월 만이자 트럼프 2기 첫 방중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백악관도 이란 군사작전 성공을 위해 전쟁 상황을 조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dates may be moved. As Commander-in-Chief, it's his number one priority right now to ensure the continued success of this operation, Epic Fury. 이란 전쟁 장기화 기로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미국을 떠나 최대 경쟁국인 중국을 방문하는데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전날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에 중국 동참을 요구하며 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중국 역할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속에서도 파리에서 만나 물밑 협상을 벌인 양국 경제 수장들의 회담에서도 이런 기류는 읽힙니다. Receives about 50% of its energy needs from the Gulf, so there was a discussion of that, but 리청강 중국 국제무역협상 대표는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양측이 관세 수준 안정성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미국의 일방적 조사에 반대한다는 중국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정적 미중 관계 관리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정상회담이 미뤄지면서 양국 관계 불확실성이 계속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지휘를 이유로 이달 말 중국 방문을 연기했습니다. 네, 단순한 안보 이슈를 넘어 중국을 길들이고 국내 악재를 덮으려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한 달 연기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표면적으론 전쟁 때문이지만 이면엔 보도의 거래의 기술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중국의 에너지 동맥을 쥐고 흔드는 전략입니다. 군사적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입니다. 압박은 중국을 넘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정상회담까지 미루는 모습을 보이며 모든 동맹국에 예외 없는 응답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I said, for 40 years we're protecting you and you don't want to get involved in something that is very minor? 경제적으론 이란과 중국의 위안화 결제 시도를 막아 달러 패권을 사수하겠다는 포석입니다. 국내 정치적 위기 탈출구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앱스타인 파일 추가 공개 조짐이 보이자 국내 스캔들을 안보 프레임에 가두려는 전략적 자맹이라는 지적입니다. 결국 이번 연기는 미국이 던진 파병 요구를 중국이 사실상 거부하자 먼저 판을 흔들어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한 달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전황 변화와 동맹국들의 응답 결과가 앞으로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와 주도권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전쟁 국면에서 처음으로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을 개시했다고 외신들이 현지 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와 국경을 맞댄 레바논 남부 지역은 친이란 이슬람 시아파 무장 조직 헤즈볼라의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이 시작되고 이 지역을 집중 공습해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은 북부 이스라엘 거주민의 추가 안전 조치를 마련하고 테러리스트들의 기반을 해체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군이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이번 레바논 지상전이 오랜 시간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 정권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최근 이어진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권이 단기간 내 붕괴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내부 결속을 강화하며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 정보기관 평가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란 내부에서는 정권을 위협할 만한 대규모 반정부 움직임이나 쿠데타 조짐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봉쇄로 에너지 위기를 맞고 있는 쿠바 전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전력을 전혀 공급받지 못한 쿠바 국민들이 반정부 시위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쿠바 인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야심한 밤 쿠바의 한 도로를 달리는 차량입니다. 왼쪽에 분명 건물이 있었지만 불빛이 전혀 없죠. 현지 시간 16일 대규모 정전으로 1,100만 명 쿠바 국민 전체가 전기를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쿠바 당국은 이번 정전의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전력망 노후화와 발전 연료 부족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특히 미국의 석유 봉쇄가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로 향하는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끊고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는 나라들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규모 정전이 반복되면서 쿠바 사람들의 분노도 폭발했습니다. 전기가 없어 오토바이 전조등과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거리 시위에 나섰는데 공산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공산당 강사에 불을 지르는 이례적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미 이란과 전쟁 중인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쿠바에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쿠바가 극도로 취약해진 상태라며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hether I free it, take it, I think I could do anything I want with it. You want to know the truth? They're a very weakened nation right now. They were for a long time. Very violent leaders. Castro was a very violent leader. His brother's a very violent leader. Extremely violent. That's how they governed. They governed with violence. 삼성전자에 감사를 표시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의 발언과 국제유가 하락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연이틀 상승하며 5,600선을 회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90원으로 출발해 1,49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유화동 기자, 코스피가 중동전쟁 와중에도 연이틀 상승했는데요. 오늘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가 장중에 5,700선까지 올랐는데 소폭 하락해 5,60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9% 오른 5,711로 출발해 5,717까지 올랐다가 1.63% 오른 5,640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76%, 현대차는 3.16% 상승하며 코스피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에 3% 이상 급등했지만 0.41%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가
연리의 개발자 회의 기조 연설에서 차세대 AI 칩에 삼성전자가 언어 처리 장치 칩을 공급한 사실을 알리며 고마움을 표시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차도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전략적 협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 하락하는 등 방산과 해운 등 일부 종목만 하락했습니다. 기관이 7천억 원 순 매수로 지수를 끌어올렸고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1.6% 오른 1156으로 출발했지만 상승세를 못 지켜 0.12% 내린 113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소폭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원 이상 내린 1,49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종일 1,487원과 1,495원 사이에서 오르내리다 1,49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00원을 넘었는데 어제보다 소폭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과가 일부 가능할 것이란 기대에 국제유가가 4일 만에 하락하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어제처럼 1,490원대 후반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원유를 정제해 만든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길어지면 다음 달에는 공장 가동을 일부 멈춰야 할 것 같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 네, 경기 파주시 비닐 공장입니다. 네, 송 기자 뒤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비닐봉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얀색 일회용 비닐봉투를 만들고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원료를 녹여 비닐을 뽑아낸 뒤 필름처럼 이어진 원단을 서로 붙이고 자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을 거친 비닐봉투는 물류창고로 옮겨져 식당이나 매장에 납품됩니다. 그런데 배길이 막혀 원유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비닐을 만드는 데 쓰이는 원료인 폴리에틸렌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이것뿐 아니라 다른 비닐 공장 관계자들의 얘기도 들어봤는데 원료를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비닐봉투를 납품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겼다는 설명입니다.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사흘에 200만 배럴 배가 하나씩 들어와서 그거를 그동안 가동을 했는데 28일 이후로 들어오는 배가 없기 때문에 모자르다. 저희가 공급에 문제없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나와 있는 이 비닐 공장도 앞서 비닐봉투 1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중동 사태 이후 물량을 맞추기 어려워지면서 수량을 7,000장으로 줄인 상황입니다. 네, 중동 상태가 제조업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공장에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1톤의 가격은 이번 달부터 135만 원에서 155만 원으로 20만 원 올랐습니다. 원료 가격이 오르는 건 물론 재고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도 공급을 제한하는 상황인데요. 원료값은 오르는데 그마저도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유통업체 등 거래처에 납품하는 제품 가격을 올리기는 쉽지 않아서 제조업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제품을 만들수록 적자가 날 수 있어 다음 달에는 생산 설비를 일부 멈춰야 할 것 같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너무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4월 중에는 일부 생산 라인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닐봉투 같은 플라스틱 제품은 전체 생산 비용에서 원료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업계 종사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 비닐공장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위대 파견 검토에 착수했다는 현재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파를 줄이기 위한 추경 편성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파병해라. 트럼프가 내민 청구서 점점 압박 강도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아직 예스라고 답한 국가는 없는 거죠. 네, 트럼프도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파병 요청했는데 거의 대부분 국가가 EU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EU 차원에서 거부를 했죠. 예. 예, 그리고 지금 그 오커스 국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시아 그 안보 협력 국체인 이제 영국과 호주마저도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호주는 아예 그냥 요청도 안 했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못해라고 한 거예요. 그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좀 난감했을 텐데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전쟁이 과연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미국 국민의 65%도 지금 이 전쟁 왜 하지? 명분이 없는 전쟁이에요. 게다가 지금 트럼프는 그 유가 때문에 푸틴한테 그 제재를 풀어줬지 않습니까? 예. 유럽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거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푸틴한테 벌어준 겁니다. 당연히 유럽 입장에서는 트럼프에 대해서 그걸 동의를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냐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자, 국제 지지를, 그러니까 동의를 받는 전쟁이냐, 문민 전쟁이 이걸 떠나서, 그럼 작전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좀 해봐야 돼요. 예. 지금도 미국 군함도 지금 상승 호위 못 들어가잖아요. 이 좁은 해역이 위험하니까. 근데 유럽의 어떤 국가들, 정상들이 그거를 허락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결정을 뭐냐면 할 때, 물론 뭐 트럼프의 뒤끝이 있겠죠. 안 하면 관세로 이렇게 보복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데 네. 일단 가장 먼저 만약 결정을 한다면 우리가 그쪽에 파병되는 장병들의 안전을 먼저 우선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예. 일단 직접적으로 요구를 받고 결정을 내릴 일단 첫 번째는 일본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 검토에 착수했다. 뭐 아사히 신문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일부 언론 보도이지만 미일 정상회담 내일 모레이지 않겠습니까? 좀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 있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의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뭐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수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할 수는 있죠. 따져보면. 일본이 처음에는 다케시가 우리가 좀 전쟁 한번 도와주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좀 발을 뺐어요. 반대 여론이 많으니까. 충분히 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 있죠. 근데 과연 그게 정말 준비를 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인가는 좀 봐야죠. 물론 의향은 있는데 실제로 할 수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준비하다 전쟁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검토는 할 수 있지만 국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현실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도 파병을 해야 한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지금 현실화 가능성 벌써 뭐 청해부대 얘기도 나오고요. 어떤 배를 보낼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이건 문제는요. 기뢰 얘기하잖아요. 네. 기뢰로 피격도 유조선과 상선은 없습니다. 대부분 대한미사일입니다. 대한미사일. 우리가 자꾸 기뢰 얘기하잖아요. 기뢰로 피격된 게 없는데 왜 자꾸 기뢰를 얘기할까? 그건 나한테 심리적인 또 봉쇄가 되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작전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그 이란 그 호르무즈 해협의 그 좁은 연안에서 날아오는 대한미사일의 위협이지 않습니까? 그럼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진입시키면 이 군함이 대한미사일과 교전을 하게 됩니다. 거의 한 50km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더 탐지만 하자마자 미사일이 맞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는 그 대항에서 대한미사일 맞는 거하고 좀 상황이 틀린 겁니다. 빠른 시간에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해협에서 정말 아무리 성능이 떨어진 대한미사일이 날아와서 미국의 최첨단 미사일도 그 짧은 시간에 대응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청해부대 같은 경우도 물론 갖추고 있죠. 뭐 골키퍼라든지 SM-2 함대공 미사일 그리고 램이라는 또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뭐 발사대도 가지고 있는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발사대도 갖고 있는데 반응 시간 작전 시간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럼 결국은 이란 남부 연안에 있는 그 지상에 있는 그 대한 미사일을 다 찾아서 해야 되는데 다 소멸시켜야 이 호르무즈 해협이나 위협이 사라지는데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지상군을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방법은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그 통행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카드를 이란에서 뺏어오려면 결국은 지상군이 투입돼서 그 호르무즈 해협 해안 연안에 있는
그 발사대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소멸시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결국 안전이 보장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푸는 것은 군사적으로는 일단 군함 작전보다는 지상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미중 정상회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지휘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 측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연기를 받아들일지 혹은 어떤 것으로 할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중국의 반응에 뒤끝을 보인 거죠. 미국의 대통령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에어포스 원이 있습니다. 예. 핵배낭도 가지고 다니지, 핵가방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지금 전쟁 때문에 미국 본토를 못 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어디서는 전쟁을 다 지휘할 수 있습니다. 예. 결국 그 일단 연기란 말을 둔 거 보면 네. 중국이 나의 의도대로 안 따라오면 난 이거 퇴짜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따져보면.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무산될 수도 있다. 예, 그 경고를. 근데 그 일단은 이제 변명을 했잖아요. 예. 아, 나 지금 전쟁이 바쁜데 못 나갈 것 같아라고 한 거는 그만큼 좀 또 협상의 여지를 둔 겁니다. 예. 이렇게 중동 전쟁 장기화가 되면서 지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차량 오부제 얘기를 꺼냈거든요. 예, 이거 사실 차량 오부제는 1997년에 IMF 외환위기 당시에 차량 홀짝제한 이후에 네. 무려 29년 만에 언급된 초강수 대책이 네.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대책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현 상황이 상당히 장기화돼서 우리 경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소위 말하는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원유 비축량은 208일분 정도 비축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네. 단기 야간에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끝나게 되면 충분히 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요. 문제는 이게 정부가 지금 최악의 경우 상정한 것처럼 장기화될 경우에는 원유 수급에도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이 오부제 차량 운행처럼 민간에서의 원유 수요를 통제를 해가지고 이 원유들을 갖다가 기간 산업인 제조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 돌리기 위한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전쟁 추경 편성이 이제 속도를 내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데 이번에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방법이 어떤 것이고 이게 좀 어떤 효과가 있을지 바라보십니까? 예, 정부의 전망에 의하면 작년에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예. 반도체 기업에서 법인 세수가 초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증시 화랑으로 증권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증권 거래 세수도 뭐 급등을 했다. 그래서 초과 세수로 15조에서 20조 원까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20조 원 이런 것도 낙관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네. 20조 원 가까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만약에 세수가 예측한 것보다 적게 들어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 시점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사실은 올해 예산안이 정부가 총 지출을 전년도 대비 8.1%나 올린 확장 재정이라고 이미 예산안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728조 원 가까이 예산안이 되는데 20조 원의 추경을 더하게 되면 내수 침체는 정부 소비 지출이 늘어나니까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물가 상승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더 우려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고유가 고환율로 인해서 석유 제품 가격도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하니까 이게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끌어올릴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이미 편성된 확장 재정 내에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갖다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추가로 추경까지 편성을 하면 이 물가 상승률을 지금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국제 유가가 올라서 연쇄적으로 물가 오르는 것이 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렇다면 원전이나 석탄 화력 발전 가동률을 좀 높이는 것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예, 지금 정부가 또 에너지 문제, 수급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현재 전력 생산이 약 3분의 1은 천연가스 발전에 의존하고 있고요. 3분의 1은 석탄 화력 발전, 나머지 3분의 1이 원자력 발전으로 배분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비축량도 9일분밖에 안 돼 있거든요. 구입 비축량도 뭐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천연가스를 갖다가 이제 좀 절약을 하겠다라는 취지. 그다음에 천연가스 가격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또 급등을 하니까 천연가스보다 값싼 석탄을 이용해서 발전을 늘리겠다라는
라는 취지로 지금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도 역시 지금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현재 정비 중인 5개 원전인가요? 그 원전을 갖다가 6개 원전을 6월, 5월 중순까지 당겨서 정비를 완료한 다음에 원자력 발전을 늘리겠다고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시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좀 이렇게 환경 오염이 심한 발전 수단으로 알려져 있어서 예. 유사시에 석탄 화력 발전을 많이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또 환경 오염 문제도 걱정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예. 현 상황에서 전력 수급 문제도 또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 여파에 대해서 조금 짚어봤습니다. 지금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된 지 2주가 되어가는데 모습도 목소리도 없는 상황입니다. 베일에 쌓인 모스타바를 두고 여러 소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가장 먼저 나온 건 중상설입니다. 모스타바의 최근 모습은 이란 국영 매체가 공개한 초상화뿐입니다. 첫 대외 메시지였던 서면 성명도 국영방송 앵커가 대신 읽었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지난달 28일 테헤란 공습 당시 모스타바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굴이 훼손된 탓에 외부 활동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러시아 체류설도 제기됐습니다. 쿠웨이트 일간지 알자리다는 모스타바가 러시아 군용기를 타고 극비리의 모스크바로 이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제안으로 모스크바 외곽 대통령 관전의 사설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사생활 관련 의혹도 있습니다. 미국 CBS는 공습으로 폭사한 알리 헤메네이가 생전에 아들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모스타바가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있어 하메네이가 아들의 권력 승계를 우려했다고 전했는데요. 동성애는 중동 국가에서 최고 사형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정보당국으로부터 이 보고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 놀라면서 크게 웃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네,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실물이 공개되지 않고 육성도 나오지 않다 보니까 별의별 소문이 다 나고 있는데 러시아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더니 이번엔 뜬금없이 동성애설이 제기가 됐어요.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화면 영상도 보면 가짜 뉴스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AI가 그렇죠. SNS에 한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지금. 네. 결국 이것도 하나의 또 인지전, 그 심리전의 일환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뭐 지난주만 해도 모스타바가 이제 공식적인 모습을 안 보내니까 예.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얼굴 다쳤어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 그 하메네이 같은 경우도 작년 6월 달에 11일 전쟁이 끝난 뒤에 등장하면서 건재함을 과신한 게 8.15입니다. 8.15. 지금 뭔가 지금 계속 2차 참수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 자기 위치를 노출시킨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그런 보안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목소리도 나와야 되는데 그럼 두 가지가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뭐 그날 화재 현장 때문에 목소리가 목이 좀 뭐 뜨거운 연기를 맞아서 이제 기도가 좀 다쳐서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오늘 또 건재하다고 하니까 왜 목소리가 안 나올 거가 다 감청을 합니다. 그럼 미국한테 화면에 정보를 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모스타바에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걸 감청하는 순간 모스타바 어디 있구나 알게 됩니다. 고체 모스타바 육성연설 최고 지도자 되기 전에 목소리가 잘 없어요. 예. 지금 만약 목소리 나온다면 그 모스타바 목소리의 정보를 미국 CIA와 모사드에 주는 겁니다. 예. 근데 과연 그걸 공개할 수 있었을까? 근데 오늘에서야 제3자의 말로 공개가 됐죠. 나 건재해. 그거는 이제 뭐냐면 그 미국의 어떤 심리전, 인지전에 대해서 지금 이란 국민들이 동요하도록 이렇게 미국도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 같은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란이 인터넷 막 다 끊겼습니다 지금. 그럼 언제쯤 나올까요?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공식성상에 나올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근데 이번 거는 작년 6월과 좀 많이 틀리죠. 왜냐하면 작년에는 뭐 참수처럼 작년 12일 전쟁은 주요 수뇌부를 노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명분 전쟁을 했잖아요. 이번엔 분명히 뭐 미국과 이스라엘은 주요 수뇌부를 몰살시키는 건 분명히 이번 전쟁이 일본 목표로 했을 겁니다. 그 쉽사리 안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모스타바가 안 나타내니까 사망했다. 그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예. 뭐 미국에서 나온 얘기들도 뭐 동성애자라 하는 얘기들도 이란 내부를 좀 이제 소식이 들어가게 해서 좀 뭐 내부를 독려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란이 최근에 지금 이란은 인터넷망이 있는데 외부망을 국민들은 외부로 접촉 못합니다. 접촉 못합니다. 그리고 내부망도 있는데 그 내부망이
다 끊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약간 북한이랑 비슷한 시스템일까요? 예, 그렇죠. 똑같죠. 그러니까 뭐 해킹을 하거나 할 때는 뭐 외부망 쓰는 그렇죠. 그런 정보가 쓰는데 지금 내부망 인트라넷 망이라고 국가 인트라넷 망이라고 표현하면 적합할 것 같아요. 그 망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바시즘 민병대가 검문소를 다 철저해가지고 유언비어도 단속하고 있고요. 결국 뭐 이런 미국이 이런 심전, 인전을 써봤자 내부 동료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전쟁 양상이 어쨌든 공중전이나 미사일 그리고 드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 다른 무기들이 슬슬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란에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세지를 이스라엘 향해 쐈는데 이제 뭐 드론이 떨어진 건지 혹은 이게 왜 이제 등장을 한 건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전쟁 초기부터 다 예상이 됐습니다. 이번 전쟁은요. 시간을 많이 끄면 끌수록 이란한테 유리한 전쟁입니다. 그 유가를 계속 올려야 되잖아요. 뭐 지금 나온 거는 파테라고 해서 이것도 좀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파테. 뭐 세지르 같은 경우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미사일들이 보면은 이란이 최신에 개발한 뭐 파테 같은 경우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해서 방공망을 뭐 들어갈 때 좀 약간 변칙 글라이더 비행해서 이렇게 돌아서 좀 요격을 어렵게 하는 무기체계거든요. 근데 세지르 같은 경우는 고체 연료입니다. 고체. 기존에 이제 이란이 사용한 탄도미사일들은 대부분 그 샤브 계열의 액체, 스커드를 하고 똑같은 구형 로켓이었는데 이제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좀 막바지는 아니고 이제 장기전을 끌면서 이제 최신 무기를 꺼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중동 걸프를 위협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체 연료니까 어떻습니까? 액체 연료보다 훨씬 더 그 빨리 쏘고 빨리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연료 주입 과정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질 무기와 지금 파테 영상들이 최근에 보이고요. 요건 FPV 드론이라고 해서 영상에 나오는 거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이라크 내부에 친이란 세력이 날린 겁니다. 이란이 한 건 아니고. 1인칭 드론이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전에 보는 모습이 그대로 지금 이라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가성비 좋은 싼 무기를 쓰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비싼 무기로 방어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미사일은 재고가 부족하고 전술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뭐 인전의 일환이죠. 저는 뭐 전술핵 사용 가능성 상당히 좀 낮게 봅니다. 이거는 뭐 3차 세계전으로 가자는 거는 미국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인전 일환이고 그 이란을 좀 압박하기 위해서 뭐 계속 꺼낸 뉴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미사일 전쟁 양상을 조금 짚어봤고요. 지금 유가가 계속 움직이고 환율도 1,500원대를 넘나들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뉴 노멀이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는데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전망은 현 사태,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얼마나 조기에 끝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뭐 3개월까지 예를 들면 지속이 된다. 그러면 뭐 달러당 1,500원 선을 돌파해서 그 이상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 특히 우리나라만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당 가치가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그만큼 원유, 특히 그 두바이 유유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는 이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전체 에너지 70%를 다 두바이 유로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원유에. 그런 다음에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 경제 성장하는 나라다 보니까 제조업이 원유 소비량이 많고 그 다음에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해상 운송비도 역시 또 급등을 해서 수출 역시 타격을 받는 게 불가피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면 외국인 투자자감도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서 원달러 환율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지금 1,500원 안팎으로 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지금 뭐 뉴 노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 휴가 계획 미리 세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항공권에 부는 유류 할증료가 3배로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소비자 부담이 어느 정도로 되는 거죠? 원래 그 항공료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 갈 경우에만 한 그 항공료 유류 할증료가 60만 원대 미국에 가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급등을 한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항공사 입장에서도 이 유류 할증료 4월 달에 그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료의 평균값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의 평균값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유류 할증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 좀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냐면 이 4월 유류 할증료보다 5월 유류 할증료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미리 사놔야 되나요, 표를? 뭐 그것도 지금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항공사 입장에서 특히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는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화물 운송도 있기 때문에 유류 할증료가 올라가서 해외여행 수요가 줄어들어도 어느 정도 버틸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는 항공 수송이 아니라 다 여객, 해외여행을 위한 여객 수송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가 특히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조기에 사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에너지 공급 체계에 대해서도 좀 많은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 사태가 이렇게 화약고가 이루어지면은 공급이 안 되니까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하자라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많이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역시 또 과거 그 독일 같은 경우도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천연가스 발전을 의존하면서 탈원전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거에 비교해 봤을 때 이 천연가스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크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 거기에다가 올인하는 것보다는 뭐 원전, 천연가스 발전,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까지 좀 다방면으로 이렇게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황 한 번 더 짚어보면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지상전을 처음으로 개시했다고 하는데 향후 전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동안 미국도 지상전에는 선을 그어왔잖아요. 우리가 초승달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라크, 시리아, 쿠웨이트, 레바논 연결되는 북쪽의 초승달 세력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세력을 또 공격을 해서 소멸시키고 또 와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란을 더 이상 이제 핵 개발을 못하게 하고 군사력을 완전히 군사력 완전히 소멸시켜서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초승달 세력들에 대한 것도 이란은 와해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레바논을 좀 침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시 그건 이스라엘한테 어떤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레바논은 충분히 그 침공할 가능성이 높고 레바논의 공격도 좀 상당히 많이 뭐 이란 못지않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전쟁의 시야가 좀 넓어지는 부분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정화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항공사 기장이 자택 앞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피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같은 항공사 부기장으로 근무했던 피의자는 어제 경기 고양시에서도 또 다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달아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범행이 벌어진 건 언제입니까? 네, 오늘 아침 7시쯤 부산 진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국내 항공사 기장 50대 A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 쓰러진 상태로 이웃 주민에게 발견됐습니다.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피해자는 지난 2024년까지 같은 항공사에서 근무했던 전직 부기장 50대 B씨로 확인됐습니다. 새벽 운동에 나선 A씨를 상대로 범행 후 곧바로 도주한 상태인데 경찰이 CCTV 등을 확인하며 쫓고 있습니다. B씨가 승강기 대신에 아파트 계단실을 이용해서 피해자 집 앞으로 이동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경찰은 범행이나 도주 과정에서 수사망을 피하려고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B씨의 범행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새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서도 새벽 비행을 가던 또 다른 기장이 목을 조른 뒤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가 첫 번째 범행 이후 하루 사이에 부산으로 이동해 추가 범행을 저지른 건데 경찰은 60여 명 규모의 수사 전담반을 구성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를 붙잡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B씨의 항공사 퇴사와 이번 범행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찰은 B씨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항공사 일부 직원들에 대해 오늘 오전부터 신변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차상입니다.
초등학교 옆 공원에서 놀던 6학년 여학생이 실탄에 맞아 다쳤습니다. 훈련 중이던 근처 육군 사격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고 개인 화기 사격 훈련도 전면 중지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바로 옆 아이들이 즐겨 찾는 공원입니다. 오후 4시쯤 이곳에서 친구와 놀던 초등학생이 뭔가에 맞아 목 주변을 다쳤습니다. 깜짝 놀라 보호자와 함께 병원을 찾은 아이의 몸에서는 뜻밖에도 총탄 한 발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코앞에 총탄이 날아들었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희도 오늘 기사로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일단 애들 왜 학교도 가고 걸어서도 집에도 오고 등교할 때도 걸어서 가고 또 학원도 가고 놀이터도 가고 하는데 당분간은 불안해서 뭐 어떤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밖에서 놀아라고 하시면 못할 것 같아요. 육군은 상처 부위에서 나온 총탄이 K2 소총에 쓰는 5.56mm 소총탄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1.5km 거리에 육군 사격장이 있는데 당시 사격 훈련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K2 소총의 최대 사거리는 2.65km로 사고 지점은 최대 사거리 아닙니다. 하지만 중간에 아파트 단지와 야산이 있어 어떻게 소총탄이 날아왔는지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시간대에 인근 훈련장에 사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유효 사거리는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지만 최대 사거리는 가능할 수 있는 육군은 사고 현장 감식과 CCTV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모든 부대의 개인 화기 사격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자동차 배터리 판매점에서 불이 났다는 건물 보안업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력 50명을 동원해 2시간 4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껐고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맑고 포근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내려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서쪽부터 시작돼 오전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양은 5에서 30mm로 대체로 많지 않지만 제주도에는 최고 50mm, 제주 산간에는 7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고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먼지는 쉽게 해소되지 못하겠습니다. 내일도 중서부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이틀째 고농도의 먼지가 예상되는 서울은 내일도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겠습니다. 밤사이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내일 아침에는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서울 6도, 대구도 6도, 부산은 1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7도 정도 낮겠는데요. 서울 11도, 광주 13도, 대구 12도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 후반까지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